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미 금리 인상 종결 기대에 금융시장 환호, 주가 상승하고 환율은 떨어지고, 이 뉴시스가 보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확인됐다, 환호한 금융시장,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제 미국발 뉴스에 국내 금융시장이 이렇게 활기를 띨었다 라면서 언론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첫 끝발이 개끝발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언론들은요, 이제 금리 인상 종결되고 다시 자산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처럼 어제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환율은 내렸죠. 오늘도 보니까요, 지금 수능 때문에 오전 10시에 개장했는데 지금 저희가 10시 30분 현재 보니까 0.08%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환율은 어제와 달리 2.9원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튼요, 2년 전 코스피 3,000선을 넘었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낙관해도 될까? 다시 재테크에 눈을 돌려도 될까? 박 PD 얘기처럼 첫 끝발이 개끝발 아니까 요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지표는 너무나 좋아요. 금융시장이 환호했던 이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CPI죠. 이 오름세가 예상보다 많이 둔화했기 때문인데요. 한때 9%를 넘나들었었잖아요. 그랬던 CPI가 어제 발표된 이 10월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전월치 3.7%보다 0.5%포인트나 낮잖아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 월가에서는 한 3.3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까보니까 3.2, 이게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CPI보다는 더 중요한 지표가 있죠. 이 근원 CPI라고 하죠. 에너지, 식품료 요거 제외한 거. 이것도 보니까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오르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 4% 높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수치는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월가 전망치는 그래도 4.1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이 근원 CPI가요. 근데 까보니까 4, 전망치보다도 낮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들이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구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언론들이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인용을 합니다. 어떤 인용을 하느냐? 이 패드워치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 얼마 안 남았죠?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 요거를 발표했는데 이 CPI가 발표되기 전만 해도 85.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CPI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동결 확률이요 99.83, 이거 거의 100% 아닙니까? 네. 이렇게 올랐다고 언론들이 얘기합니다. 12월만이 아니라요, 내년 1월 금리, 이것도 동결 예상이 90.81,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내년 1월도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좀 앞서가는 곳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원래 금리 인하 예상 시점, 언론들이나 월가에서는 내년 7월,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7월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 내년 7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5월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내년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한다는 전망이 47.74%.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에이구, 겨우 베이비 스텝? 0.5%포인트 빅 스텝은 해야지. 이렇게 낮춘다는 전망도요, 15.72%.
이거 합쳐보니까요. 내년 5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한 시장 참가자가요. 63.46%나 된다는 거예요. 절반 넘게 내년 5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낮춰봐야 되겠죠. 너무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성급한 기대일 수 있고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란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탄 굴수비, 이 굴비스 말고요, 굴수비 총재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도 발표회장에 가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상품 인플레이션이 이미 낮아지고 있고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통상 반영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추가 진전의 열쇠는 앞으로 수분기 동안 주택 인플레이션에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택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굴수비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최근 미국 주택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거든요. 미국 집값을 보여주는 지수인 S&P 케이서-실러 전국 주택 가격 지수. 이거 요즘 많이 국내 언론들도 언급하는데요. 보통 실러 지수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 지수가요, 지난해 7월부터 반년간 하락한 후에 올해 2월부터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통계가 집계된 지난 8월, 그 이후 통계는 아직 안 났고요. 8월까지 나온 그 집값을 보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 이 지수가요, 무려 47%나 뛰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집값이 내려야지 정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을 지금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기준금리는 6차례 동결했지만 시장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기준금리 지금 상단이 5.5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유례 없는 고금리인데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택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집을 사기 위해 요즘은 대출 없이 집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고정금리가 많을까요? 변동금리가 많을까요? 변동금리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몇 년 전만 해도 변동금리 80%를 넘었어요. 왜냐? 변동금리가 훨씬 저렴하고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변동금리 대출 상품밖에 취급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긴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변동금리가 80%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고정금리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네. 거의 90%에 육박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주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집을 사거든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게 있어요. 이렇게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과거에 집을 샀었을 때는 저금리였겠죠. 네. 미국이 2년 전만 해도 거의 제로금리였잖아요. 이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거의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갈아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거의 제로 가까운 금리로 대출받았던 그거를 저금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 가고 싶은데 집을 좀 늘리고 싶은데 마당 있는 주택에 살고 싶은데 이런 미국인들조차 지금 이거 집을 갈아타게 되면
과거 제로에 받았던 30년 동안 거의 제로 금리로 낼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미국인들이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이상하고 싶어도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집을 내놓는 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은요, 지금 주택 공급 부족에 엄청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됐으니 당연히 미국 집값은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지금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아. 정글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 8만 건이 넘죠. 인천, 경기 다 합치면 수도권만 25만여 건에 달해요. 이렇게 쌓여있는 공급 과잉인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금 정반대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미국의 집값 인상 요인,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고 굴비스 총재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굴비스 총재, 자꾸 굴비스라고 하는군요. 입에 붙어서. 굴스비 총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굴스비 총재. 굴비스가 훨씬 더 발음하기가 편한데 말이죠. 아무튼요. 죄송합니다. 굴스비 총재한테는. 이 굴스비 총재만이 아니에요. 리치먼드 연은의 토마스 바킨 총재도요. 이날, 그러니까 CPI 지수가 발표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몇 달간 실질적인 진전에도 인플레이션이 2%,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2%잖아요. 2%까지 순조롭게 내려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굴스비 총재처럼요.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인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다. 역대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플레이션. 요즘 미국 팁 이야기 예전에 박 PD도 한번 해주셨잖아요. 이 팁 같은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구진에서도 요즘 이분 이야기 많이 하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 이분도요, 어제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단기적인 수치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 CPI 쬐끔 떨어졌다고 너무 좋아들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설사 월가나 국내 언론들의 바람대로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5월에 인하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호. 왜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디커플링,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중국화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이나 거의 모든 것이 전 세계가 디커플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디커플링. 이것도 심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6차례 연속 동결됐잖아요. 그런데도 시장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어요. 이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있죠. 이게 너무나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보통 코픽스 금리는 이 15일 아니면 16일 이때 발표가 되는데 지금 발표된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6일부터 적용되는 주담대 코픽스 금리가요. 0.15%포인트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는데도요. 네. 그래서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 코픽스가 3.97까지 올라갔어요. 이 3.97,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이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진태발 레고랜드, 이 자금경색 사태 때 지난해 11월에 이 코픽스 금리가 4.34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3.97, 바로 목전까지 간 겁니다. 특히나 지난 4월만 해도 이 코픽스 금리가요 3.44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과 비교해도 0.53%포인트나 지금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레고랜드 사태 당시 연 4에서 5% 고금리로 조달했던 예적금 만기, 지금 줄줄이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은행들이 재유치를 위해 수신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 경불진에서도 강조했던 부동산 PF 위기설,
이것도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네. 총선 때까지는 현 정부나 여당에서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막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막는다고 하지만 이미 건설업체가 400개가 넘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요. 7%는 돌파했어요. 조만간 내년이 오기 전에 8%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8%, 이게 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 8% 이하까지는 어떻게든 영끌족들이 버틸 수도 있대요. 근데 8%가 넘어가게 되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주담대 금리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기준금리 내려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당연히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겠지. 그런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상황이 미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규정을 갑자기 풀어버렸어요. 은행들이 요구한다고.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자 은행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 버렸거든요. 은행채, 가장 우량채 중 하나잖아요. 이게 발행하면 시중 자금을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은행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채 가격은 떨어지고 은행채 금리는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축은행 부실 우려,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요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신협에 만기가 된 적금 찾으러 갔는데 못 돌려주겠대. 이런 신협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자료 공개 못해요. 회원한테 이랬다면서요. 맞아요. 자료 공개를 거부할 정도로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더라도 금통위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아무리 동여매더라도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당분간 내려가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제 다시 재테크의 시대가 돌아왔다. 재테크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금융위기 직전까지 파도가 엄청나게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흔들고 나간 그런 돌다리나 건물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늙어가면서 안전을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불진 들으시면서 여유를 되찾는 것이 진정한 재테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